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돈을 꽤 잘 벌거든요. 정말 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었고 지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실은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몸이 편안한 상태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더라고요.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워서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고 둘이서 그저 일만 하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독하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제게 정말 상처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성인이 되자마자 예쁜 여자아이를 하나 낳게 되었어요. 갑작스레 찾아온 축복 아닌 축복이었어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멋모르고 저지른 일의 대가치고는 너무 컸었죠. 나중을 기약하며 떠나보내기를 결심했었으나 이미 그땐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기의 형태를 점차 갖춘 뒤였어요. 막상 들려오는 커다랗고 건강하게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에 미안하다 울며 낳아서 잘 키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도 제 의견과 일치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은 아직까지도 시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갓난아이를 안고 가면 쯧쯧거리며 혀를 차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릴 정도였죠.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달동네 출신입니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겠다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현실과 이상의 거리는 아득하게 멀었으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어요. 먼저 저희는 장기 투숙으로 여관방을 잡아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 그놈의 돈이 뭐라고 참 많이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여관에 매달 돈을 내야 했고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는 왜 그리 비싸고 기저귀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저와 남자친구는 돈이 없어서 비참해졌던 순간은 매일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아이의 딸랑이를 사주기도 하였고 갑자기 늦은 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10,000원, 20,000원씩 빌려 병원비를 겨우 낸 적도 많았어요. 갓난아이를 누군가는 여관에 남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일을 3개나 했었어요. 새벽엔 신문을 돌렸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는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막상 돈은 많이 벌지만 아무리 젊어도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 병이 나기 일쑤였죠. 들어오는 돈은 꽤 있었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돈을 빼놓아야 했고 남자친구의 병원비와 우리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은 하나도 없었죠. 병원비라도 줄여보자 해서 남자친구는 일용직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와 교대해서 아이를 돌봤고 저는 그때부터 나가 오후부터 밤늦도록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새벽 늦게까지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했죠. 그렇게 방법을 바꿨더니 적어도 저와 남자친구의 병원비는 줄어들어 조금 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돈은 부족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여관방을
기필코 벗어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저희 세 식구는 여관에서 살았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미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예쁜 옷을 입을 때 저희는 남들에게 옷을 얻어 입혔고, 다들 이유식이니 뭐니 유기농이니 뭐니 했을 때 우린 그렇게 해줄 돈이 하나도 없어 저희가 먹던 라면을 먹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장난감 하나 제대로 못 사줬고, 모빌도 문방구에서 재료를 사와 달아줘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는 여관에서 계속 사니까 주인 아주머니께 정말 자국 안 남게 조심해서 달겠다며 빌다시피 허락을 구해야 했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은 필요했는데 수중에 남은 돈이 없으니 저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좋은 곳에 자주 데리고 나가주지도 못했죠. 그러다 저희가 정말 박박 긁어 모은 돈으로 아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5살이었어요. 그날은 어린이날이었거든요. 딸은 처음으로 놀이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죠. 회전 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이 어린이날이라 유독 놀이공원에 사람이 참 많더군요. 저와 남자친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렇게 우린 딸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송을 아무리 하고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매도 폐장 시간에 남아 끝까지 놀이공원 곳곳을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얹고 삽니다.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그 다음 스스로가 원망스러웠고, 그 이후론 절망에 빠졌고, 왜 하필 그날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건지 모든 순간을 후회했죠. 제가 아이를 찾을 때 남자친구는 일을 했고, 제가 일을 할 때 남자친구는 아이를 찾았어요. 놀이공원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저흰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죠. 딱 반쯤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저보다 남자친구의 마음이 더 단단했고 강했던 것인지 남자친구는 아이를 찾는 것을 멈추고 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준 남자친구에게 고맙지만 당시엔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그렇게 우린 매일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싸움도 잦아졌고, 아이를 잃어버려 미쳐가고 있었던 저와 남자친구는 매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기 급급했죠. 저희는 아이부터 생겼기에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와 전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미쳐 사는 제게 지쳤다가도 절 챙기러 오기를 반복했죠. 아이를 잃어버린 지 5년 정도 되니 전단지를 보고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말에 헐레벌떡 찾아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길 수십 차례가 되니 저도 점차 지쳐갔어요. 남자친구에게 하나 고마웠던 것은 남자친구는 절 포기하지 않아 주었다는 점이죠. 매번 기대에 들떠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 같이 방문해서 아니란 말에 주저앉은 저를 옆에서 참 많이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꼭 찾게 될 거니까 그때 아이를 찾게 되면 그동안 해주지 못한 거 다 해주자고. 그러니까
우리 기반도 닦아보자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돈도 아이를 위해 모아놓고 안정적인 수입도 가져보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고 우리 명의로 전셋집도 구해서 아이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환경도 닦아놓고 싶은데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말에 기대어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남편은 10평 남짓한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남편은 분식집을 오픈했어요. 남편은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옆에서 제가 지쳐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울면 달래주고 그렇게 꾸역꾸역 저희는 살아갔어요. 점점 줄어드는 연락에 저도 남편도 점점 찾는 건 바라지도 않고 살아있기만 해달라 빌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는 여관방도 탈출해 작지만 아담한 집도 마련했고 돈도 꽤 많이 모였어요.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도 해서 매출도 많이 올랐죠. 번화가로 자리를 옮겨 더 큰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했던 우리 부부는 점차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돈도 넉넉히 벌어들이고 있는 입장이라 알바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면접은 제가 담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중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나이에 비해 조숙해 보였어요. 면접을 보다 알게 되었죠. 여자아이는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근히 벌어먹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정이 참 딱한 아이였어요.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딱 저만한 또래일 텐데 싶기도 했고 아이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저 절실해 보여서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 그 아이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의 이름도 혜원이었는데 여러모로 잃어버린 아이의 생각이 참 많이 나게 하더라고요. 이름도 똑같았거든요. 그래도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면 혜원이는 제 예상처럼 정말 싹싹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이긴 하지만 서비스업과 비슷한데 혜원이는 항상 생글생글 웃는 낯으로 일을 했어요. 얼굴도 예쁘장해서 주위에 있는 남학교의 수많은 첫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혜원이는 참 기특한 아이였죠. 성실하기도 하고 싹싹하기까지 한 직원을 미워할 순 없었죠. 전 혜원이를 더 잘 챙겨줬어요. 반찬도 몇 번씩이나 해다 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혜원이는 저를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엄마 엄마 하며 저를 잘 따랐어요. 그렇게 많이 친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일은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엔 혜원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반 위에 올려놨던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졌는데 그 바로 밑에 제가 있었나 봅니다. 혜원이는 무너지는 걸 보자마자 제게 달려와 제 머리부터 폭 끌어안아 감싸고 자기가 대신 맞은 거였어요. 와르르 떨어진 물건들이 전부 혜원이를 덮쳤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119를 불렀던 건지 응급실까지는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필 남편은 그때 배달을 나갔었던 때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수술실 바로 앞이더라고요.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두개골에 금이 갔고 안에 피가 고일 수 있다며 긴급 수술을 들어가야 했어요. 고아였던 혜원이를 제가 보호자 하겠다고 나서서 겨우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맞으면서 어깨도 크게 찢어졌다고 출혈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도중에 혈액팩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 경과가 괜찮길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통했던 것인지 혜원이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젊고 건강했던 터라 회복의 속도도 빨라졌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편도 혜원이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에게 혜원이는 더 이상 딱한 알바생이 아니라 소중한 은인이 되었어요. 원래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편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활짝 열렸죠. 저와 남편은 혜원이를 정말 딸처럼 여겼어요. 그런 저희의 애정과 친절이 혜원이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종종 걱정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혜원이도 못 느꼈던 부모의 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셋은 그렇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혜원이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는 날 이후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간 쪽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쩜 불안한 예감은 스쳐 지나가지를 않는 것인지 혜원이는 간염에 의한 급성 간 부전이 왔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혜원이를 입원시켰어요.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었죠. 혜원이는 결국 간 이식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뇌사자의 간을 기다리는 것도 순서에 너무 밀려있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얗고 말갛게 웃을 줄 알았던 혜원이의 얼굴은 점점 누런 빛을 띄어가는 것이 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간 이식이 시급하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집을 가기 전에 혜원이의 병원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어요. 혜원이는 안 자고 있더군요. 오늘 왠지 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린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어요. 혜원이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처음이었죠. 근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혜원이는 엄마, 내가 내 이야기 해준 적 없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대고 싶어지는 건지 모르겠네. 나 이때까지 진짜 잘 버틴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아까 악몽을 꿔서 그런가? 나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 나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 헤어졌었거든요.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그때 잠시 정신 팔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고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가면 뭐해? 우리나라가 지원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모두 성장기라 배가 고프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었어요. 매일 싸워야 했어. 이불 개수도 모자라서 비집고 들어가서
눈을 붙여야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엄마 만나려고 그랬던 건가? 라고 하면서 툭툭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혜원이가 들려준 이야기의 위화감을요. 와, 정말 설마 싶더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딸과 이름도 같았고 나이도 같았죠. 부모가 없었고 태어난 계절도 같았습니다. 그때 혜원이를 찬찬히 뜯어보니 혜원이의 손목에 제 눈길이 멈췄죠. 제가 낳은 딸은 왼쪽 손등 정중앙에 큰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이 혜원이의 손등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빠르게 뛰어오는 심장박동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몸조리 잘하고 나쁜 생각은 하지 말라며 혜원이의 칫솔을 들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남편에게 찾아갔고 오늘 제가 알게 된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하면 할수록 남편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이야기가 끝났지만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남편은 제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데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칫솔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혜원이는 정말로 저희가 잃어버렸던 딸이었습니다. 결과를 종이로 받는 것은 시일이 조금 더 걸렸지만 유선으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저희 병원으로 미친 사람처럼 찾아갔어요.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혜원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혜원이의 호적도 옮겼고 우리 부부는 적합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간이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오더군요. 혜원이는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많이 불안해했지만 저희 부부는 일단 딸을 살려야 했기에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간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고 그 결과 수술은 성공적이었죠. 지금은 저도 혜원이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우린 기적적으로 10여 년 넘게 흘러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저희에게 진실을 듣고 난 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세 가족은 그날 정말 눈물로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적으면서 다시 느끼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저희 세 가족이 그런 엄청난 우연과 우연을 통해 다시 이어질 수 있을 줄 몰랐으니까요. 정말 믿지도 않는 신에게 얼마나 감사 인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인 혜원이랑 다음 주에 함께 웨딩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사는 것이 더 바빠 결혼 사진도 찍지 못했고 식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이젠 저희 세 가족이 만났으니 딸과 함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웨딩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또 혜원이는 꿈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길래 그동안 혜원이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이용해 늦었지만 혜원이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나요? 저처럼 정말 커다란 우연들이 겹쳐 정말 인연을 찾을 수 있을지를요. 다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